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1위 반도체 회사 공개. 2. 삼성의 비밀 기술은 놀랍다. 3. 바이든의 계획은 어리석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 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이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펫 성빈 FET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볼록할 철 모양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핀펫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저 사면을 회도라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의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엠비캔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펫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의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아이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C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된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아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덴 호브 아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안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E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JE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트리얼즈 코리아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젬은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동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젬을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겠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방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 일렉트론텔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 가공업톡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레스와 또톡과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어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아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구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화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일화 강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바이든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치켜세웠는데요. 이런 바이든 태도에 현대차가 마침내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관련 공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미국의 전기차 견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25일 백악관이 중간선거 낙관론을 줬고 상원, 하원 잠부 패배 가능성을 상정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던 지역들이 백중세로 돌아도 접전 지역 역시 공화당에 기우는 등 민주당의 불리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성향에 강했던 오리건주는 5명의 하원의원 중 현재 4명이 민주당, 1명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지역구 조정으로 이번 중간선거부터 6명으로 의석이 늘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텃밭인 로드 아일랜드 주두성 모두 민주당 역시 공화당 후보가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5석만 빼앗아 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선거 관계자는 현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많게는 20, 30석 이상 더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역시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인정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지만 실제 미국 국민들에게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기 침체 등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새로운 전략으로 자동차 광타 다이라는 이미지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많은 자동차를 수집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WP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애호가들의 나라에서 자동차 광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여러분은 내가 자동차 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를 바라보거나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낙관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컷이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성능차를 소유하는 것은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신을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에게 남성적인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홀대를 당한 것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 원유 증산을 위한 비밀 합의를 맺었지만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멈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유가 안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대처가 절실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 플러스는 지난 5일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씩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사우디와의 비밀 합의를 통해 물가를 잡아 중간선거에서의 호재를 기대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우디의 결정에 미국 정부도 당황하고 분노했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원유 생산량이 아닌 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올해 들어 원유 가격이 30% 이상 인하됐기에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EIA는 지난주 미국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하루 평균 1140만 배럴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200만 배럴 늘었는데 지난주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1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 나라들이 미국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지난달 초부터 무기한 중단했고 에너지 대란을 맞게 된 국가들이 미국산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LNG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고 유럽연합이유가 올해 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원유 공급 능력이 세계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름값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제한으로 자국의 기름값을 잡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8월 정유사들에게 휘발유 등의 수출을 늘리지 말고 재고를 확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미국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에 외교적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주요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지난 1년 동안 4,300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자랑하는 IT 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 수입이 줄면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MS는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요 사업 및 클라우드 부문이 시장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고 메타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 주가는 무려 24.6% 추락했고 구글 주가는 2.85%,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98%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인 IT 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남은 방법은 많지 않으며 바이든이 자동차 산업에 더욱 집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이 동맹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와 관련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올해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는 최대 대당 7,500달러 약 1,077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재무부가 구제책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마침내 현대자동차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7일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H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 그룹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CEO 겸 북미권역 본부장사장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마친 뒤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무뇨스 CEO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립 발표를 언급하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법이라가 나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2~3년이다. 이 법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 정부와 경제발전 계약을 맺은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만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요스 CEO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새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이 법을 손질해 현대차 같은 업체의 과도기에 대한 준비기간을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차 소속 임원이 일화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팻마 기공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약 2~3년간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일화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득만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는 경북 포항의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에코프로가 북구읍의 영일반산업단지 내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인 CAM7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양극 소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EM이 만들었는데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기업인 에코포브엠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CAM7은 2차 전지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54,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에코프로EM은 지난해 준공한 CAM6 공장에서 연간 36,000톤을 생산해 이번 CAM7 공장 준공으로 총 9만 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CAM7 공장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되고 생산된 양극 소재는 전량 삼성 SDI에 납품됩니다. 앞서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련 산업을 모은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박종환 에코프로인 대표는 에코프로의 하이니켈 양산 공정 기술과 삼성 SDI의 첨단 2차 전지 설계 및 제조 기술이 결합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 제조업 중심 지역을 배터리 벨트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선거 전략으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26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현재까지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중부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이 배터리 벨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 미시건주와 켄터키주 등 지역은 과거 제조업 중심 기지로 부흥했지만 미국에서 제조 공장이 점차 줄어들며 경제 발전이 쇠퇴한 러스트벨트로 꼽힙니다. 러스트벨트에 해당하는 주는 대부분 미국 주요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의 오하이오주에서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운 것도 11월 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미국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할 수 있고 옐런 장관 스스로의 임기 연장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재무 측면의 사만 이외에는 대체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말을 아껴왔지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지지 연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미국이 전기차나 반도체처럼 배터리 산업도 자국에서 강제로 생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배터리 소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을 배터리 핵심 국가로 만들어야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바이든이지만 결국 경제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자국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의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카이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 탱크이지디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램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카이가 납품할 FA-50P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 물류 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 당 파이스의 미하우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카이는 아직까지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Z 흐바익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익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옥새철 충돌약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Z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 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2,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새 시험비행 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아이피즈 학교장 겸 세트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라매 시험비행 평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시험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개발된 항공무기체계 시험비행, 성능평가, 운용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시험 평가전 대52전대는 12월 8일 김일중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교육은 시험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비행 기술사의 김민석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KF-21 시험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훈련을 거쳐 시험비행 계획부터 자료획득 분석, 시험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험비행 기술사는 시험비행 계획, 자료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비행학교의 제프트스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험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김소룡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시험비행 요원에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험비행과 평가가 잘 끝나 빠르게 전력화더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에도 힘을 보태길 기대해보겠습니다.